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최사장 작가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2, 현실 너머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좀 흥미롭죠. 현실 너머라니. 맞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현실, 그 너머의 진리,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이런 아주 근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생각의 틀을 딱 잡아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당신이 얻도록 돕는 겁니다. 네, 한번 같이 그 틀을 찾아가 보시죠. 자, 이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죠. 특히 현실 너머라는 키워드에 딱 집중해서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는 역시 제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요. 진리란 무엇인가? 그렇죠. 모든 탐구의 시작점이죠. 저자는 일단 진리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 전통적인 진리의 정의죠. 그러면서 인간만이 현실에 그냥 만족하지 않고 자꾸 현실 너머의 무언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좀 특별한 존재라고. 네, 그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 혹시 그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 네네, 들어봤습니다. 결국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면 소통 자체가 어렵다는 뜻인데 바로 이 간극을 메우려면 우리에게 공통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양, 인문학적 소양이고요. 그렇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진리를 보는 눈 자체가 시대에 따라 엄청나게 변해왔다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 아, 어떻게 변해왔나요? 저자는 일단 고대에 자연을 숭배하던 것에서 시작해서 신화 시대로, 그 다음엔 중세의 유일신 시대로 갔다가 근대에는 이성이 그 자리를 딱 차지했다고 분석해요. 네, 이성의 시대, 합리주의.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 믿었던 이성마저도 의심하는, 뭐랄까, 반이성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성 자체를 의심한다고요? 네, 특히 그 근대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흔들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주 인상적인데, 예를 들어 수학에서는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가 나와요. 불안정성 정리. 뭔가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수학 시스템이라도 그 안에서는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는 참인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수학으로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 믿음에 금이 간 거죠. 수학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에요. 와, 충격적인데요? 그럼 다른 분야는요? 물리학에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있죠. 이건 뭐냐면 아주 작은 미시세계에서는 입자의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세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고전 물리학의 결정론적 세계관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발견이었어요. 그렇군요. 철학적은요? 철학에서는 파이어 아벤트 같은 사람이 인식론적 무정부주의 이런 걸 주장하면서 과학 발전이라는 게 무슨 정해진 과학적 방법 하나만 따른 게 아니라고, 오히려 막 규칙 깨고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중요했다고 지적하면서 학문 체계 자체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럼 정해진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지적인 균열들이 제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엄청난 외부 충격이랑 딱 만나면서 절대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다양성, 상대성 이런 걸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이 책은 설명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뭔가 해체, 다양성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결국 그 이성 중심의 큰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좀 억눌렸던 목소리나 가치들을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었군요. 네, 맞아요. 이분법적 사고 있잖아요. 선악, 이성, 비이성 이렇게 딱 나누는 거, 그런 걸 비판하고 다원성을 강조하는 게 핵심이라고 책에서 짚어주더라고요. 68혁명 때 나왔던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구호나 아니면 막 기존 건축의 틀을 깨는 해체주의 건축 같은 것들이 딱 그런 예시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철학은 이 진리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을까요? 여기서 저자가 아주 유용한 생각의 틀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하죠. 바로 절대주의 A, 상대주의 B, 회의주의 C
이 세 가지 관점이에요. 아, A, B, C 틀. 네. 마치 체스판 위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진 세 플레이어처럼 철학사 내내 이 세 입장이 막 서로 논쟁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가 전개됐다는 거예요. 네, 그 틀이 이 책의 아주 핵심적인 분석 도구 중 하나예요. A는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믿는 입장. 플라톤 같은. 그렇죠. B는 진리라는 게 시대나 상황,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 아리스토텔레스처럼요. 네. 그리고 C는 진리 자체의 존재나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럼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 약간 C에 가까울까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랬으니까. 오, 정확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 A와 아리스토텔레스 B의 대립, 소피스트들 C의 문제제기. 이게 딱 고대 철학의 구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야, 이거 진짜 명쾌한데요. 그럼 그 유명한 니체의 선언, 신은 죽었다. 이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엄청 강력한 말이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이랑 영원 회귀 사상은 기존의 모든 절대적 가치, 즉 A를 뿌리부터 뒤흔들려는 시도였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회의주의, C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이 A, B, C 틀은 단순히 고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 철학사 2000년을 쭉 관통하는 큰 흐름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중세 보편 논쟁을 보면 보편 개념, 인간성 같은 게 개별 사물보다 먼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 실제로는 A, 보편은 그냥 이름일 뿐이고 개별자만 실제한다고 본 유명론은 B에 해당하고요. 아, 실제로는 유명론 들어본 것 같아요. 근대로 넘어오면 이성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합리론, 데카르트 같은 이건 A죠. 경험을 중시한 경험론, 베이컨 같은 이건 B고요. 합리론과 경험론. 아, 이거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기억 나요. 이 둘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자는 칸트가 이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해요. 우리의 인식 능력, 즉 주관이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에 주목하면서요. 네네. 이후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면 하이데거가 존재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다시 던지면서 절대적 진리의 가능성, A, 맥락을 탐구했고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역할과 한계에 주목했죠. 비트겐슈타인 언어요? 네, 특히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게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가 고정된 게 아니라 사용되는 맥락, 즉 삶의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어요. 이건 상대주의 B나 회의주의 C적 측면을 보여주죠. 아, 맥락이 중요하다. 그렇죠. 또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고 말하면서 정해진 본질 없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는데 이것 역시 기존의 틀을 거부하는 현대적인 회의주의 C로 볼 수 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네, 이렇게 A, B, C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철학사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 틀로 보니까 진짜 역사가 좀 명쾌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세 관점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그냥 세상을 보는 다른 방식들로 제시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자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딱 단정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관점이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철학사를 이끌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마치 서로 다른 색깔의 안경처럼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관점을 이해하는 게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현대로 와서 진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 바로 과학으로 넘어가 보죠. 네, 과학이죠. 현대인에게는. 과학의 역사 역시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 과정으로 그려지는데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서 태양이 중심이라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넘어가는 과정, 이건 다들 아실 텐데 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갈릴레이가 단순히 주장만 한 게 아니라 우주는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인 책이라고 말하면서 관찰과 실험 결과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중요했죠. 그래서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거겠죠? 수학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언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맞아요. 갈릴레이 이후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 있잖아요.
F 이퀄 G 어쩌고 하는 거, 그걸로 사과 떨어지는 현상부터 행성 운동까지, 즉 사물 자체뿐만 아니라 사물들 사이의 관계까지 수학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냈죠. 근대 과학이 정말 정점을 찍은 겁니다. 뉴턴 역학. 그리고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이 딱 등장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는 속도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는 강력한 중력이 시공간 자체를 휘게 만든다는 혁명적인 생각을 내놓았죠. 시간이 상대적이라니, 와, 상상하기조차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렇죠. 휘어진 시공간이라니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정말 SF 영화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증명되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해서 늘 절대적인 진리만 추구해온 건 아니었나 보군요. 뭔가 한계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과학 역시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들을 맞이해요. 저자는 특히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을 현대 과학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강조하는데요. 양자역학. 아까 잠깐 언급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대표적이에요. 미시세계에서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운동량을 정확히 알려고 하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기술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본다는 행위 자체가, 예를 들어 빛 광재를 쏘는 행위가 이미 그 전자의 상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본다는 것 자체가 영향을 준다고요? 네, 이건 단순히 측정 기술의 한계 문제가 아니라 세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확물적이고 비결정론적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와,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니 객관적인 관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면서 결정론적 세계관을 끝까지 고수했던 아인슈타인조차 양자역학의 이런 해석에 엄청 강하게 반발했죠. 아인슈타인도요? 네. 더 나아가서 토머스 쿤 같은 과학 철학자는 과학 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지배적인 이론 틀, 즉 패러다임이 통째로 뒤바뀌는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연속이라고 주장이 있어요. 패러다임 전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 같은.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 진리라는 것도 절대 불변이라기보다는 특정 시대의 과학자 공동체가 합의한 패러다임에 가깝다는 상당히 상대주의적이거나 회의주의적인 비실 시각을 제시하는 셈이에요. 아, 그럼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거라는 믿음도 좀 경계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맹목적인 믿음, 즉 과학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철학과 과학이 주로 이성, 논리를 도구로 진리를 탐구했다면 예술하고 종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감성이나 직관, 믿음 같은 영역이죠. 책에서는 서양 미술사 역시 그 ABC 틀로 아주 흥미롭게 분석해요.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조각이나 르네상스 회화, 신고전주의처럼 이상적인 비례, 조화, 균형 이런 걸 추구하는 경향은 절대주의 A로 볼 수 있고요. 네, 완벽한 형식 B. 반면에 감정 표현이나 주관적인 시선, 찰나의 인상 이런 걸 중시했던 바로크, 낭만주의, 인상주의 등은 상대주의 B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양한 표현 방식이 등장하죠. 그럼 현대미술은요? 현대미술로 오면 그야말로 기존의 틀을 깨려낸 회의주의 시적인 실험이 막 폭발합니다. 피카소의 입체주의는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동시에 보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원근법을 완전히 해체해버렸고요. 네, 형태가 막 깨져 있죠. 간딘스키 같은 추상미술가들은 대상 자체를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색과 형태만으로 감정이나 정신을 표현하려고 했죠. 더 나아가서는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처럼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해지거나 마르셀 듀샹처럼 변기에 사인을 해서 작품이라고 내놓는 식으로 예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예술의 경계를 계속 확장하고 해체하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변기요. 쌤. 네네. 네. 바로 그겁니다. 종교 파트도 흥미로웠어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하더군요. 어떻게 나누죠? 하나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처럼 절대적인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 이건 A겠죠. 그렇죠. 절대적 진리로서의 신. 다른 하나는 힌두교나 불교처럼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거나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른 종교들.
이건 비에 가깝겠고요. 네, 상대적인 관점이죠. 특히 그 절대적 유일신교들이 구약이라는 공통된 뿌리를 가지면서도 예수나 무함마드라는 새로운 인물, 그리고 신약이나 코란 같은 새로운 경전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갈라져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역사의 분기점들이죠. 상대적 다신교의 뿌리로는 인도의 고대 경전 베다랑, 그 철학적 정수를 담은 우파니샤드를 언급하는데요. 우파니샤드? 여기서 제시되는 핵심 사상 중 하나가 버마일려예요. 버마일려?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흐만하고 개체 속에 내재한 참된 자아인 아트만이 결국에는 하나다라는 사상이죠. 우주랑 내가 하나다? 마치 개별적인 파도가 결국은 거대한 바다의 일부인 것처럼 나의 본질과 우주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와, 파도와 바다의 비유, 이해하기 쉽네요. 마지막으로 책은 신비의 영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언어나 논리로는 쉽게 설명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체험의 세계. 그렇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영역.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던 바로 그 영역이죠. 네,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 앤디 연구 사례들이 소개돼요. 심장이 멈추거나 뇌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밝은 빛을 본다거나 몸을 빠져나와 자신을 내려다본다거나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나는 등의 경험을 했다는 보고들이죠. 네,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물론 이런 현상들이 뇌의 생화학적 작용으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뇌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 의식적인 경험이 가능하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그러네요. 뇌가 멈췄는데 의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도 제시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우리가 아는 그 빨간색으로 보지만 정록생명인 사람은 다르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색을 지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마다 색깔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이 세계가 사실은 각자의 뇌가 해석하고 구성해낸 주관적인 현상 세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그럼 내가 보는 빨간색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빨간색일 거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이거 약간 영화 매트릭스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는데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칸트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상 너머의 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이나 아니면 3000년 전 인도 철학에서 이 세계를 마야, 즉 환영이라고 본 것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야, 환영이라. 결국 책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4가지 가능성, 그냥 사라지는 소멸,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윤회, 그리고 니체가 말한 영원의 귀를 제시하면서 삶과 죽음, 그리고 의식이라는 이 궁극적인 신비에 대한 깊은 성찰도 우리를 이끌면서 마무리됩니다. 현실 너머 라는 책을 통해서 진리,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인류가 현실 너머의 세계를 탐구해온 장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넘나들었네요. 특히 그 절대주의 A, 상대주의 B, 회의주의 C라는 생각의 틀을 통해서 이 복잡한 지식의 풍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든 이것이 최종 정답이다 라고 딱 선언하는 그런 지식 자체라기보다는요. 인류가 존재와 의식이라는 이 거대한 신비 앞에서 어떤 질문들을 던져왔고 또 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도구들, 철학적 사유, 과학적 탐구, 예술적 표현, 종교적 믿음을 발전시켜 왔는지를 이해하는 그 과정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아, 답을 찾는 것보다 질문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 네,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은 대화와 성찰로 나아갈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다양한 생각의 도구들 중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렌즈를 통해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 탐험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